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치매 어머니의 재산 상속, 재산 분할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10년 전에 악몽,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식적인 이제 형사소송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그 직결 심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법적으로 직결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 직결 심판이라는 건요, 이제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이제 정확한 절차를 심판하기 위해서 정식적인 이제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서 경찰서장의 청구로 이제 순회 판사가 행하는 약식 재판을 이제 의미합니다. 직결 심판의 청구는 검사의 이제 기소 독점주의 예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 수사까지 가지 않고 관할 경찰서장이나 그 대리인이 서면으로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 기일을 지정해서 심판을 하는데 심리는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 이외의 장소임을 요하는데요. 또한 직결 심판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 인정을 할 수가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나 피고인의 진술서 등도 유죄 증거로 할 수 있는 등 증거 조사의 특례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직결 심판의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요. 그 집행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청구한 사건이 직결 심판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사는 이제 청구를 기각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사건을 신속하게 검찰에 송치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 실시되는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하지만 범행의 증거가 명백한 범죄 사건이 대상입니다. 이때 형량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지고 간다거나 소액의 돈, 물건 등을 훔치는 소액절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등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사건 종류에는 사실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직결 심판에 이제 회부하기 전의 단계로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이 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이제 범칙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통고를 하는데요. 이때 통고를 받은 사람이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이제 직결 심판에 회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칙 행위는 벌금 그리고 과료 등 범칙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확정된 직결 심판은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네, 이제 직결 심판이라고 하더라도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유죄 확정 판결과 동일한 이제 효력을 지니는데요. 네. 기판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범인은 거듭 소추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결 심판으로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건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공판 단계에서는 이제 면소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직결심판으로 확정된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동일한 건으로 다시 한번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를 하거나 정식재판 청구권을 포기, 취하 또는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되는 때에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네. 그럼 직결심판 대상자가 되면 법원에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직결심판 대상자가 되면요. 우선은 기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경찰은 사전에 피해자한테 직결심판 통지서를 이제 출석 통지서를 보내주는데요. 출석 통지서에는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은 청구 당일에 심판을 하고 선고까지 이제 완료를 합니다. 즉 청구, 심판, 선고를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법원에 불출석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법원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직결심판에 청구된 정도에 한해서는 불출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범칙금을 조금 더 납부하더라도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직결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이제 직결심판 관련해서는 전과 기록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게 어쨌든 통상의 형사 절차는 아니지만 유사한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건은 지금 전과 기록에 남지는 않는데요. 네. 보통 형법에서는 형의 종류를 이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그리고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로 일단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직결심판은 벌금, 구류, 과료에 속하는데 다만 정식으로 진행되는 형사소송이 아니라 직결심판에 의한 절차법에 따르기 때문에 범죄 경력 자료나 수사 경력 자료 등에 따로 기재가 되지는 않고 전과 기록에도 남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청 내부 기록으로는 남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죄목으로 다시 청구가 된다거나 상습적으로 경범죄가 누적이 된다거나 하면 이 기록은 당연히 참고가 되어서 향후 사건 처리에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억울하게 직결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피고인이 직결심판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이의 제기도 가능한데요. 네. 그 직결심판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일주일 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이제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정식 재판이 요청이 되었다고 하면 경찰서장이 사건 기록을 검찰에 이제 이송을 하고요. 이후에 공판 과정에 따라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요. 정식 재판이 선고된 이후에는 직결 심판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을 고려하는 것이 좀 현명할 수 있습니다. 네. 직결 심판이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벌금액도 크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도 높다고 하니까요. 직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아빠 돌아가신 후
엄마 상속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엄마는 충격으로 이제 치매 증세가 좀 심하고 계셔가지고 네, 병원에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자식들이 이제 언니가 맨 처음에 엄마를 잘 모시고 계시다가 이제 병원에 계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엄마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와서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계속 수신 거부하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초는 아빠 보험금이 나왔는데 임의로 이제 언니 오빠가 가져가 버렸어요. 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보험금 수령 과정이 있었군요. 네, 네네. 네. 어느 정도 이러이러하다고 말을 해주면은 좋은데 네. 그런 말을 안 하고 네, 저는 믿고 그냥 인감을 때렸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상담자분의 몫은 없고 그런 다른 형제분만 가져가신 상황이시군요. 저는 이제 뭐 소액이 있었어요. 아, 네네. 네. 어, 그래서 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도 이제 수신 거부하고 있고 엄마가 이제 거의 식사를 잘 못 하시고 네. 그런 상태니까 이제 이제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엄마를 무시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많이 그래서 속상하시고 힘드실 것 같네요. 네. 네. 아, 그런 자식들한테 이렇게 상속이 되는지 그리고 아빠 상속분에 대해서 몇 년까지 이렇게 상속이 인정이 되는지 그거 궁금해요. 네.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배하신 상황인데요. 옆에 김태현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면은 문의 주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아버님이 사망하시면서 상속재산 분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 우선 있으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어머님은 당시에는 치매 상태는 심하진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어. 심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때 구체적으로 아버님 재산이 어떤 게 있었는지는 알고 계세요? 엄마한테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그 원스톱 상속센터라 해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네. 아버님 명의 재산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안 해보신 거세요? 저는 네, 안 해봤어요. 아, 그냥 믿었어요. 그거를 뭐 지금이라도 해보실 수 있거든요. 상속인이시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목록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 절차 알려주시고 통지도 해주시니까 네. 그거를 지금에서라도 일단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 명의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분배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로 들었을 때는 뭐 그 다른 형제들한테 조금 분배가 됐고 그다음에 상담자분한테도 조금 분배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네, 보니까 뭔가 형식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이미 제출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감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네. 일단은 그거를 언니가 이제 자기가 대표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인지는 모르고. 네네.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금액이 오빠하고 이렇게 둘이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를 뭐 그 오빠분이나 뭐 언니분으로 지정을 했을 여지도 있긴 한데 아니요, 수익자는 부모님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상속재산으로 되어 있을 건데 그게 분배가 되려고 하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아마 그래서 예, 그거를 동의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추정을 했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인이시고 뭐 전후 관계를 잘 모르고 동의를 하시긴 하셨지만 일단 동의를 하신 거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제 유효한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액은 아버님 안 알려주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상속 네. 그 관련된 거를 한번 주민센터에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이제 아버님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추후 어쨌든 간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큰 언니랑 뭐 오빠들이 미리 뭐 증여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한 이후에 이전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역들을 재산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동의를 하셨다는 게 지금 문제라 그걸 번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동의가 이미 된 상황이면 이제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불복을 하시더라도 소송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결과를 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거는 굳이 이제 소송은 안 하고 싶어요. 아, 아버님 거는 네네. 네. 그러면은 어머님이 혹시 이제 치매가 심하셔가지고 사망하시게 되면 관련된 재산 때문에 그러세요? 지금 이제 제가 관리는 하고 있어요. 아, 어머님 재산을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어머님 재산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예금이 있으세요? 예, 아, 예금이 있으시고,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사실 많이 하시는 거는, 사후에 유언공증 형태로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유언공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사망하고 나면 특정인에게 증여가 바로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네. 하시는데, 어머님이 치매가 심하시면 유언공증 절차를 하시기가 좀 어렵기는 하세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될지는 어머님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네. 그게 안 되신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뭐 병원비라든지 간병비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드시긴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걸로 비용을 다 쓰시고, 만약에 이거 남는 게 있으면 뭐 생전에 증여를 받아 놓으시면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사망을 하시게 됐을 때 형제분들이 우리 엄마가 치매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걸 증여했냐라고 하고 그런 거를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담자분과 같은 상황에 있으시다고 하면 네. 그 어머님 재산을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일단 어머님을 위해서 그걸로 다 사용을 어머님 계좌에서 하시는 게 제일은 좋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라든지 이런 계약서를 받아놓는 게 좋은데 이제 어머님이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보일 정도로 완전히 그런 치매가 심한 상황이시면 나중에 무효가 될 여지는 있어가지고 그건 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전에 네. 그 언니 오빠들한테 이게 아빠가 맡긴 돈이 있어요. 아, 네. 네네. 그런 돈을 이제 내놓진 않잖아요. 그 맡긴 돈이라는 게 어떤 돈이세요? 이제 뭐 재산 같은 거를 네. 이제 이게 명의만? 그렇죠. 아, 명의만요? 네. 아, 그러니까 아버님 명의, 어머님 명의로 맡기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본인들 명의로 다 맡겼죠. 사전에 이제 본인들 명의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근데 이게 증여를 하실 의사가 아니고 명의만 해놓으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 이제 그거는 만약에 그런 게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드시면 네. 사실 그런 이미 증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 뭐 계좌에 돈이 있으면 빨리 먼저 증여를 받는 게 좋다. 나중에 소송이 얼른 올려다다고 어쨌든 일단은 가져가시는 방향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형제분들도 이미 부모님한테 미리 사전에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거를 반환받는 방법은 사실 본인들이 자의를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어머님이 사망을 하시게 됐을 때 추후에라도 만약 소송을 하신다고 하면 1년 내에는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하고 다만 네. 이제 사전에 생전에 증여를 하신 거는 그거는 그 형제들한테 가는 거고 유류분이라고 해가지고 내 몫을 침해하는 증여를 한 거에 한해서만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전에 뭐 차명이든 어쨌든 명의가 이전됐든 재산이 이전된 것들에 대한 거는 어머님 사망하시고 나서 다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네. 그 지분이 상속받으신 지분보다는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소송은 하실 수가 있고 그 소송은 1년 내에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금액이 좀 크고 생각하시는 게 소송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 추후에 이제 어머니 사망하시게 되면은 그거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생전에는 지금 어머님 재산에 대한 거는 유언공증을 받으시면 좀 확실하긴 한데 어머님 네.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면 유언공증을 아마 진행을 못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증여 계약서라도 작성해서 일단은 받아놓고 뭐 이전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나중에 소송에 들어왔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어머님이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입증하실지 이런 거를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매만 좀 심하지 네. 사람은 다 알아보시고 아, 그러세요? 인지 능력은 있으세요. 그게 의사 표현은. 네. 그게 원래 치매 걸리신 분들은 막 멀쩡하다가 갑자기 막 법정에 와가지고 증언할 때는 갑자기 막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약간 변화가 있으시긴 하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사 능력이 있고 뭐 자녀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고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면 지금이라도 서두르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러면. 네네. 네. 근데 이제 뭐 혼수 상태 이런 건 안 되고요. 네. 네? 뭐 혼수 상태 있으시거나 막 그 정도는 아. 당연히 안 되고 의사 능력이 좀 있으시다 하면은 공증이나 뭐 계약 작성이 유효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병원 신경과를 모시고 가야 되나요? 근데 이제 이게 어머님이 재산을 어쨌든 좀 분할을 받으시고 싶으신 상황이시고 먼저 증여를 받으시고 싶으신 상황이시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뭐 갔는데 치매가 아니다 뭐 이런 판정을 받으신다 하면은 유리하겠지만 네. 혹은 치매가 되게 심하다 뭐 중증이다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 그건 네. 어머님 상태를 좀 고려를 하셔서 네.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네. 아닌 게 나은 건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심정은 그냥 살아 계실 때 돈을 다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현금에 대한 거는 사실 어머님이 하시는 게 맞으시니까 그래서 그 관리를 하시는 것도 가급적이면 본인 통장, 그러니까 상담자분 통장으로 하시면은 다른 형제분들이 오해할 여지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혹시 뭐 이전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님 통장에 넣어두고 거기서 병원비나 뭐 카드비 같은 게 빠져나가도록 하시는 게 네.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그건 어머님이 생전에 쓰신 거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닌데 만약에 상담자분 명의로 이전을 시켜놓으면 다른 형제분들은 그걸 뭐 어머님을 위해 썼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단은 이전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건 어머님 계좌에 돈을 옮기시는 것보다는 뭐 그 일단은 사용하실 몫에 대한 거는 남겨서 사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남는 금액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만 증여 계약을 하거나 유언공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예.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아빠 재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소송할 생각은 없는데 본인들이 이제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그게 인정이 된다겠죠. 그러니까 유류분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원래 맞는데 지금 유류분이 안 날로부터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네. 일단은 제가 볼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아마 제출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 도장에 다 찍혀 있는 날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험사에서 네. 콜센터로 전화 와가지고 금액도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아버님 일단은 동사무소에 가셔서 그 아버님 재산을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금액이 좀 크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다 그러시면 하루빨리 이게 기한 때문에 하루빨리 이거 소송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재산 목록을 확인을 해봤는데 별게 없거나 이미 사전에 이전된 거나 이러면은 유류분 하셔도 생각보다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변호사 비용 지급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실익이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안 될 것 같은 게 지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제 생각에는 이제 상담자분 인감으로 날인이 되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 갔을 때에는 그쪽에서는 다른 상속자분들은 우리 동의 받아서 상속 분할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변수가 있어 보이니까 소송을 바로 한다 결정하기 좀 그렇고 상속재산 분할 목록을 일단은 빨리 받아보시고 그게 아주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신청하시면 빠르면 뭐 일주일 안에 또 오니까 그거를 빨리 신청을 하셔서 재산을 확인을 해보시고 금액이 이건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서두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아니시면 이제 거기는 놔두시고 어머님 재산 정리하시는 걸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상담 궁금증 다 여기까지 풀렸어요. 진행할게요.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부모님이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지 않은 경우 이렇게 형제 간에 협의되지 않은 상속 증여 관련해서 상담 문의 주시는 분이 요즘 따라 정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가족 간의 문제니까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다툼 문제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한데요. 자녀 입장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되게 네. 많이 이런 걸로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부모님의 생각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녀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좀 물려주고 싶다라는 의사가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거라기보다는 본인들 어느 정도 의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뭐 첫째 아들은 너무 효심이 지극해서 본인을 정성적 부양을 하는데 뭐 둘째는 그렇지가 않다거나 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사를 실현하시려고 하면 일단 의사 능력이 있으셔야 뭐 내 재산 처분하는 게 좀 가능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입장이시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그 유언 공증이나 최소한의 징역 계약서를 조금 작성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은 들고 네. 그 이유는 그 생전에 징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이 이전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소송을 하셔야 되는 상대방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소송을 후발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 재산의 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퉈도 뭐 기여도 같은 걸 고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그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 입장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면 유언 공증이라든지 계약 등의 절차를 통해서 사전에 조금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언 공증이나 징여 계약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뭐 징여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쌍방의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부모님이 의사 능력이 있으신 상황이시라고 하면 쌍방에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재산을 이전할 게 어떤 건지 기재를 하시고 이제 신고를 그 계약 작성을 하시면 되고 네. 이후에 뭐 증여세 신고 같은 게 대상이 되신다고 하면 이제 세무 관련 당국에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유언 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증 변호사의 대동이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공증 변호사 앞에서 내가 A라는 어떤 자녀분한테 내 재산 어떤 거를 뭐 증여하겠다. 내가 사망하면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재산을 이전해 달라. 뭐 이런 취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증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절차는 복잡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뭐 증인도 2명 정도 필요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사실상 거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보니까 확실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확실한 방법, 좀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분쟁이 없는 방법으로, 분쟁이 좀 적은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면 유언 공증 쪽으로 하시고 유언 공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공증 진행하시는 이제 변호사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절차로 좀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자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사망을 하시게 되면, 부모님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일단 경황이 없으니까 사실 어쨌든 일단 재산에 대한 거를 막 급하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일단 보호해주질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청구할 수 있는 시간에는 제한된 시간이 있거든요. 소멸시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한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마음을 빠르게 추스리고 재산 같은 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절차가 필요한지를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 그 상담자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요즘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상속인이라는 거 입증을 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조회해 달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되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확인을 하셔야 부모님 생전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반드시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이혼을 앞둔 40대 남편입니다. 아내와는 혼인기간을 7년 유지했고 아이 없는 딩크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2년 전부터 외도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대가 유책 배우자인 만큼 이혼 과정에서 최대한의 재산 분할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실거래가 7억 원가량의 아파트인데요. 결혼 당시 대출 없이 장모님이 아내에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제 명의가 아닌 점이 마음에 걸리는데 이 아파트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장모님은 몇 년 전 경기도 남부 신도시 알짜배기 땅에 있는 오피스텔도 매입하셨는데 이때 아내를 공동 명의자로 올려주었습니다. 지분 비율이 장모님 9, 아내 1로 돼 있는 걸 봤을 때 재산 증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각종 행정적 업무를 장녀인 아내에게 맡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존재마저 괘씸한 지금은 아내가 보유한 오피스텔 지분 1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싶은데 실행 가능한 대응일까요? 아내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결혼 생활 내내 임신 문제로 갈등이 컸다면서 혼인은 사실상 파탄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원했지만 저는 아이를 원치 않아 결혼 생활이 근본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고요. 저는 결혼 초부터 딩크를 확고하게 주장했던지라 억울합니다. 제 입장을 다 알고 시작한 결혼 생활에서 이제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라도 이혼 과정에서 아내의 이런 주장이 재산 분할 등에 반영될 여지도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아내분의 외도로 이혼을 앞두고 계신 상황인데요. 결혼 당시 장모님이 아내분께 증여한 아파트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런 질문은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결혼하시면서 이제 양가에서 좀 돈을 받거나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혼인 당시에 장모님이나 이런 쪽으로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한쪽에 일방에 증여를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이 재산의 뭐 가치가 상향이 됐고 그리고 이거의 유지 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다라는 걸 입증하실 수 있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이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네, 현재 장모님이 아내분께 공동 명의로 준 오피스텔도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보유한 오피스텔 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결국 일단은 그 재산 분할을 진행을 할 때 관련돼서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를 판단하는 게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사실 결혼 후에, 혼인 후에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난 쯤에 이제 장모님이 10분의 1이라는 지분을 이제 아내분한테 이전을 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상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증여를 받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 생활 중에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다만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랑 동일하게 재산이 좀 증식이 됐고 이 관리하는 거에 어떤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여한 부분이 지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사실 결혼 생활 내내 임신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며 사실상 혼인 파탕을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아내분의 이 주장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이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와 재산 분할에서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시긴 한데, 이 부분은 재산에 대한 부분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부부가 협력으로 공동한 재산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 기여한 바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하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아내 쪽 입장을 조금 추정을 해보면, 어쨌든 이혼 소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내 쪽에서는 최소한 이런 남편한테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로 내세울 수는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책 배우자한테는 재산 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자료의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는 뭐 아내분의 주장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자료 지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까요? 네, 일단은 위자료라는 거는 결국에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얼마나 주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법상에 그 위자료 같은 개념을 막 수억 원 인정해주는 경우는 되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액은 되게 크진 않을 수가 있고,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쌍방 중에 일방이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 위자료 청구는 인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좀 아이 없이 살아가는 딩크 부부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합의하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지만 결혼 후에 한쪽 배우자가 변심해서 다툼이 발생했다면 이것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혼 사유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 명시된 항목엔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이제 혼인의 본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파탄이 됐고, 이 혼인 관계를 이제 만약에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일방 배우자한테는 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이런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는 이혼 사유로 받아들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이 뭐 결혼 전에는 딩크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변경이 됐다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둘 사이에서 굉장히 혼인관계 파탄이 될 만한 중요한 사유라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 분할 전에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근데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뭐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고 서로 재산을 공개해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개인명의 어떤 재산을 다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혼 후 배우자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경우에도 추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혼을 만약에 하셨는데 가끔 재산 당시엔 분할할 게 없어서 이혼에만 합의하고 이혼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2년 내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추가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 2년 내에는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담자께서 이혼을 앞두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이제 뭐 이혼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상황이시라고 하면 남는 거는 결국에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위자료 부분은 유책 배우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으니까 나한테 유책 사유가 없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딩크로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를 한 내용이 있다, 이런 걸 입증하실 자료를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산 분할과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아내분의 재산을 좀 찾아야 되는 입장이신 걸로 보여가지고 사후에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금융거래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상대방 재산을 확실하게 찾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대학생입니다. 곧 졸업인데 취업도 안 되고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졸업 한 학기를 앞두고 휴학 후 집에서 거의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매일 게임하고 인터넷만 뒤적거리다가 SNS에서 중학교 때 같은 학원 다니던 아이들의 근황을 알게 됐어요. 순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 애들한테 반년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저에게 밥이나 간식 사 먹으라며 신용카드를 주셨는데요. 그 아이들이 가져가서 자신들이 편의점에서 사용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카드 요금이 많이 나와서 부모님께 제가 혼난 적이 여러 번이었고요. 제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하고 가방에 저 몰래 이상한 걸 넣어두고 제가 놀라면 키득거리고 그러다 반항하면 돌아오는 건 폭력뿐이었죠. 학원 선생님께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고 부모님 속상해하실까봐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결국 제가 학원을 그만뒀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악몽 같은 시기였고 열심히 공부하며 그 시절을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SNS에서 그 아이들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뛰고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 애들은 SNS에 친구들과 생일 파티하는 사진, 해외 여행 간 사진, 명품 가방 사진 등을 올렸고요. 어떤 애는 소방 공무원이 돼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인플루언서가 돼 있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동경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 얘기지만 태연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니 가만히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아이들의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학교 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증거라고는 당시 학원을 다녔던 다른 친구들의 증언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좀 아픈데요. 상담사님처럼 과거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분들 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야 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요새는 사실 뭐 학폭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되게 큰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은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나 뭐 공인이 된 모습을 봤을 때 화면에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제 그렇죠. 학교 폭력에 대한 고소나 신고 등을 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된 다음에야 신고든 뭐 고소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악몽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세월이 흐르고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학창 시절 학폭 가해자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처벌이 가능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공소시효를 따져야 될까요? 네, 이제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 사건에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면 형사 사건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단순히 비교했을 때 소멸시효보다는 조금 더 긴 경우가 많기는 한데 어쨌든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단순히 이제 사안에서 봤던 폭행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상담자분이 언제 지금 이거를 고소를 고려하셨는지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가 됐으면 고소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소시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처럼 뒤늦게 고소하고 싶은 분들은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기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뒤늦게 고소 고려하시는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이 뭔가 나서주시지 않으면 본인 의사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 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면은 좀 여러 가지로 피해자분들의 입장이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상담자께서 중학생 때 동급생들로부터 겪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만 12세에서 14세 나이가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가해자의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네, 이제 형사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그냥 형사처벌 피한다고 해서 조사도 안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소년법원이나 혹은 소년부 심리를 가정법원에서 받아가지고 보호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흔하게 있습니다. 네, 만약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 가해자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지금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가 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를 아이들이 가져가서 자신의 편의점에서 사고 뭐 카드 요금이 많이 나와서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뭐 인터넷을 몰래 사용했다 그리고 반항을 하면 이제 돌아오는 건 폭력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실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뭐 공갈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그리고 폭행 등이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상담자께서 당시 자신의 학폭 과정을 본 사람들이 뭐 주변의 친구들의 증언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증거가 될까요? 충분하게? 네, 이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증거가 되기는 하는데 뭐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참 지나버리면 증언 자체도 신빙성이 좀 약해진다고 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아무래도 네네.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그래서 녹음 파일이라든지 현장을 찍은 사진, 영상 같은 게 있으면 확실할 텐데 증언이 오래된 사람들의 증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언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뭐 관련돼서 대화한 내용이라든지 영상이나 사진 찍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등에 좀 어쨌든 관대한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법원도 중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요새는 뭐 부모님들도 단순한 학교폭력 사건을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분위기는 좀 아니다 보니까 법원이나 뭐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 처벌 안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상 많이 하시는 것은 이제 가해 학생의 부모님의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방식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을 내려가지고 보호 처분을 내려서 그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를 교육을 시킨다거나 어떤 명령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나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분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과거에 이 발생한 일을 사후에 나중에 한참이 지나서 다투려고 하면 학교 폭력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일단은 공소시효라든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시라고 하면 관련된 입증 자료라든지 증언들이나 뭐 선생님, 친구들 증언이라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더 늦어서 소재기가 어렵지 않는 그 상황에 될 때까지 어쨌든 그 전에 빠르게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아파트 상가에서 어머니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어머니 솜씨가 워낙 좋아서 손님이 많은 편입니다. 첫 계약 이후 중간에 2번 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3년 전부터는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고 묵시적 계약으로 월세만 올렸습니다. 근데 상가 주인이 얼마 전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할 거라며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묵시적 계약이라서 정확한 계약 만기일이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대로 나가야 하는 걸까요? 게다가 가장 최근에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보니 특이하게 주인의 권리금 요구 금지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권리금도 받을 수 없고 그냥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5년 전 인테리어도 다시 해서 가게 자체에 여러모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꼼짝없이 나와야만 하는 건지 어머니도 저도 답답하고 복장이 터집니다.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가 소유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할 테니까 나가달라고 하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건가요? 네, 항상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계약 연장을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묵시적 계약인 것 같은데요. 묵시적 갱신인 거죠. 임대인, 임차인과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이게 생각보다 그 임대차 기간이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번거로운 것도 있고 이걸 또 서면으로 갱신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계약서 다시 들춰보는 것도 좀 번거로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서로 모르고 지나가게 돼서 그냥 무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도 좀 흔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약 만료 기일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좀 더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묵시적 갱신 자체가 뭐 어쨌든 서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뭐 갱신 거절 통지를 한다거나 변경 통지를 안 하거나 혹은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걸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는데 이게 그 보증금이나 월세 등에 따라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연장되는 기간을 1년으로 보기도 하고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또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 건을 많이 진행하는 변호사들만 익숙한 내용이기도 해서 사실 이런 일반인들이 이런 것까지 다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셔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권리금도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주인에게 권리금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요? 네, 이제 권리금을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는요,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은 권리금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임차인을 내보낸다고 하면 결국에는 임차인은 그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청구해 볼 수도 있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상가에 들어온다는 사유만으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는 거는 사실상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과 오랫동안 일건 가게를 한순간에 잃게 생겼습니다. 상담자님이 이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신 것 같아서 계약 갱신 청구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일 수는 있기 때문에 권리금은 정당하게 요구를 해보시고 이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좀 소송 등을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